쇼트트랙 조재범 전 코치가 심석희 선수를 평창 올림픽 직전까지 4년 동안 상습적으로 성폭행했다는 주장이 나온 가운데 경찰이 수사에 속도를 내고 있습니다. 심석희 선수의 휴대전화를 분석하는 한편 피해자가 더 있는지 수사를 확대할 계획입니다. 30년 가까이 버려진 아이들을 돌보며 악단까지 만들어 운영해서 이른바 천사 의사로 불리던 의사가 단원들을 상습적으로 성폭행한 혐의로 구속됐습니다. JTBC 취재 결과 확인된 피해자만 8명인데 미성년자도 상당수 포함돼 있습니다. 서울 강남의 한 교회에서 400개 넘는 차명 계좌가 발견돼 경찰이 수사 중인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교회 재정을 담당한 장로가 운용한 해당 계좌에는 교회 건물 건축 자금부터 장로 아들 유학비 등 거래 내역만 100억 원이 넘는 걸로 파악됐습니다.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오늘 오후 전용 열차로 중국을 떠났습니다. 귀국에 앞서 김 위원장은 우황 청심환으로 유명한 제약회사를 방문하는 등 경제 행보도 선보였습니다. 강제징용 재판에 관여한 혐의 등으로 모레 검찰에 불려나오는 양승태 전 대법원장이 검찰청사 대신 대법원 앞에서 자신의 입장을 밝히겠다고 해 논란입니다. 검찰은 징용 재판에서 거래가 있었던 의혹을 확인하기 위해서 박근혜 전 대통령에 대한 구치소 조사도 시도했지만 당사자 거부로 무산됐습니다. 10년 전 PD수첩 제작진의 광우병 보도와 관련해서 검찰 수사 과정에서 부당한 외압이 있었다는 과거사위원회 조사 결과가 나왔습니다. 잠시 뒤 뉴스룸엔 당시 수사팀을 이끌다 결국 검찰을 떠나야 했던 임수빈 변호사가 출연합니다. 지난해 늘어난 일자리 수가 9만 7천 개에 그치면서 금융위기 이후 9년 만에 최저치로 떨어졌습니다. 실업률은 3.8%로 17년 만에 가장 높았습니다. 악취나 미세먼지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면서 식당과 이웃들끼리 얼굴을 붉히는 일이 끊이지 않고 있습니다. 추운 겨울에도 바람을 타고 밀려드는 냄새 때문에 갈등이 계속되고 있는데 잠시 뒤 밀착 카메라에서 전해드리겠습니다. 기름 없이 달리는 일상으로 내일을 바꾸는 현대수소 전기차. 가끔은 저도 제 자신을 못 믿을 때가 있어요. 근데 저보다 더 저를 많이 믿어주셔서 한결같이 제 마음 한켠에서 든든한 뭐지? 의지가 되어주셔서 뭐지? 너무 감사드립니다. 팬들이 심석희 선수를 위해 준비했어요. 여러분들 저 모르셨던 분들은 좀 많이 감격스러우시고 뭉쳐질 텐데. 예, 시청자 여러분, JTBC 뉴스룸을 시작하겠습니다. 팬들과 처음 만난 자리에서 심석희 선수는 꿈 같다면서 눈물을 보였습니다. 그 심정을 가늠하기가 어렵습니다. 평창올림픽 이전에도 이후에도 이렇게 환호를 몰고 다녔던 쇼트트랙 국가대표 심석희. 그러나 이렇게 홀로 얼음을 지치며 앞으로 나아갔던 것처럼 이번에는 외로운 싸움에 뛰어들었습니다. 수사에 나선 경찰은 심 선수의 휴대전화 등을 분석해서 성폭행 피해 정황을 파악하고 있습니다. 또 조재범 전 코치에게 폭행당한 다른 선수들도 성폭행 피해를 당했는지 수사를 확대할 계획입니다. 먼저 신아람 기자입니다. 경찰은 성폭행 피해 고소장을 접수한 뒤 심석희 선수를 2번 불러 조사했습니다. 조재범 전 코치가 2014년부터 성폭행했다는 진술을 받았습니다. 특히 심 선수는 자신의 휴대전화기 여러 대를 경찰에 제출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또 경찰은 앞서 심 선수를 때린 혐의로 구속돼 수감된 조 씨에 대해 구치소에 보관된 물품과 집 등을 압수수색해 휴대전화기 여러 대와 태블릿 PC, 외장하드 등도 확보했습니다. 두 사람의 휴대전화 분석 등을 통해 성폭행 정황을 파악하는 데 집중하고 있는 겁니다. 경찰은 조 씨에게 맞은 다른 선수들도 조사할 방침입니다. 폭행 이후 성폭행 피해로 이어졌는지 여부 등을 파악해 수사를 확대하겠다는 겁니다. 폭행 피해자 가운데 심 선수 말고 여성 선수는 확인된 이들만 2명입니다. 조 씨는 성폭행 혐의를 강하게 부인했습니다. 조 씨 측은 고소장을 받아본 뒤에 무고나 명예훼손으로 맞고소하는 방안을 검토할 예정입니다. 경찰은 압수물 분석을 마친 뒤 구치소로 직접 찾아가 조 씨를 조사할 예정입니다. JTBC 신아람입니다. 조재범
전 코치는 5년 전 전임 코치가 물러난 뒤를 이어서 국가대표 코치가 됐습니다. 그런데 그 전임 코치도 당시에 제자를 성추행했었다는 사실이 밝혀지면서 물러난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후임으로 들어선 조재범 코치의 희생양이 바로 심석희 선수였습니다. 백수진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5년 전에도 소치올림픽을 한 달 앞두고 쇼트트랙 대표팀 코치가 퇴출됐습니다. 제자를 성추행한 사실이 뒤늦게 밝혀졌기 때문입니다. 그 빈자리를 채운 사람이 조재범 코치였습니다. 4년이 흘러 평창올림픽을 한 달 앞두고 대표팀의 심석희 선수는 조 씨의 폭행을 견딜 수 없다며 선수촌을 뛰쳐나갔습니다. 그리고 조 씨가 4년에 걸쳐 상습적으로 성폭행을 했다는 주장이 이어졌습니다. 폭행, 협박, 그리고 성폭행의 사슬이 반복됐다는 겁니다. 심 선수 폭행 혐의로 구속된 조 씨는 그동안 11차례 반성문을 제출하고 과거 제자들에게 합의도 부탁했습니다. 경찰 조사 과정에서 폭행 피해를 진술한 또 다른 3명과 합의했고 심지어 심 선수에게도 합의를 요구했습니다. 일부 피해자들과 합의는 1심에서 내려진 징역 10월의 판결에도 영향을 미쳤습니다. 이처럼 형량 줄이기에 나선 조 씨의 모습은 심 선수에겐 두려움으로 다가왔습니다. 훈련장과 각종 국제대회에서 다시 마주칠지도 모른다는 공포입니다. 실제로 조 씨는 폭행으로 대표팀 코치직에서 물러난 뒤 중국에서 지도자 생활을 준비했습니다. 반성 대신 억울하다며 재기를 노리는 과정에 심 선수는 앞으로 있을 고통으로부터 자신을 지키기 위해 또 다른 고통을 드러내야만 했습니다. AFP 통신을 비롯해 외신들은 한국 스포츠에 폭력이 만연했다며 심 선수의 성폭행 피해를 보도했습니다. JTBC 백수진입니다. 예, 저희도 놀랐다, 성폭행까지는 몰랐다면서 쇼트트랙 선수들은 함께 놀랐고 가슴 아프다면서 선수 부모들은 말을 잃었습니다. 오늘 쇼트트랙 곳곳에 반응들입니다. 대표팀을 지휘했던 전직 코치는 이런 일은 예전에도 있었다면서 그동안에 수면 아래에 가라앉아 있었을 뿐이라는 말도 남겼습니다. 박병현 기자의 보도입니다. 쇼트트랙 국가대표 선수들은 오늘도 훈련을 이어갔습니다. 다음 달 1일 열리는 쇼트트랙 월드컵 준비를 위해 일주일 전 소집됐습니다. 심석희는 오늘 훈련은 빠졌습니다. 쇼트트랙의 성폭력 파문에 국가대표팀 감독은 말을 아꼈습니다. 월드컵에서 좋은 성적을 낼 수 있도록 해서 이 나쁜 소식은 조금 좋은 소식으로 바뀔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선수들은 당혹스러워했습니다. 선수들을 뒷바라지하는 학부모들도 마찬가지입니다. 너무 안타까워요. 가슴 아파요, 정말. 선수들을 때려서 성적을 내는 쇼트트랙의 잘못된 관행을 넘어 지도자와 선수 간 뚜렷한 상하관계에서 비롯된 성폭력의 실상이 이제야 드러났다는 이야기도 나왔습니다. 이전부터 이런 문제가 불거졌었는데 연맹 차원에서 어떠한 징계도 이루어지지 않았기 때문에 수면 아래로 묻혀 있었던 거죠. JTBC 박병현입니다. 예, 조재범 전 코치의 성폭행 의혹이 추가로 전해지면서 정부도 부랴부랴 대책을 내놓았습니다. 대체로 성범죄 징계를 더 강하게 하겠다는 것인데 물론 그 대책은 뒤늦은 감이 있습니다. 무엇보다도 문체부는 작년 5월에 빙상연맹에 감사를 하고도 조 전 코치의 성폭행 관련 사실을 파악하지 못한 것을 사과했습니다. 강나현 기자의 보도입니다. 사전에 인지하지 못했습니다. 성폭력이 아닌 일반 폭력 사태만 파악을 하고 그 대책을 세웠는데 체육계의 성폭력 관련 대책을 내놓겠다며 마련한 자리에서 정부는 내내 당혹감을 감추지 못했습니다. 문체부는 지난해 5월 대한빙상경기연맹을 감사한 뒤 조재범 전 코치가 수차례 폭력을 행사한 부분만 발표했습니다. 그러나 평창올림픽 직전까지 조 전 코치가 심석희에게 폭행은 물론이고 성폭력까지 했다는 주장이 제기됐습니다. 마음먹고 한 감사에 허술한 부분이 드러난 겁니다. 정부는 체육계 특유의 폐쇄적 구조 탓에 제대로 상황을 파악하기 어려웠다며 앞으로 성폭력 가해자를 더 강하게 처벌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지금은 강간이나 이와 비슷한 성폭력을 저지를 경우에만 영구제명 처분을 하는데 성추행을 해도 영구제명될 수 있게 적용 범위를 넓히겠다는 겁니다. 성폭력으로 징계를 받으면 국내는 물론 해외에서도 체육 관련 단체에서 일을 못하게 하는 방안도 내놨습니다. 이 밖에 체육 분야 성폭력 전담팀을 만들고 3월까지 전현직 국가대표 선수를 포함해 체육단체 전부를 조사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체육계의 성폭력 범죄는 해외에서도 그 소식이 전해지지만 처벌과 대처를 보면 우리나라와 상당히 다릅니다.
미국 제조의 레리 나사르 사건이 대표적입니다. 예, 강나현 기자 한 가지만 더 확인하죠. 그 레리 나사르 사건에 대해서 그러면 어느 정도의 처벌이 이루어졌습니까? 레리 나사르는 미국 미시간 주립대학 교수, 또 올림픽 체조대표팀 주치의로 있으면서 30년 동안 300명이 넘는 여자 선수들에게 성폭력을 저질렀습니다. 예. 재판에서 징역 60년을 선고받았고 또 미성년자를 성폭행한 죄로 추가 175년형, 또 다른 성폭행 혐의도 밝혀져서 125년형을 더 받았습니다. 예. 결국 죽어서도 교도소 문 밖을 나가지 못하는 셈입니다. 그러네요. 이뿐만이 아닙니다. 이 사건으로 미국 올림픽위원회 위원장, 또 미국 체조협회장이 줄줄이 물러났고요. 미시간 주립대는 총장이 사퇴하고 피해 학생들에게 5,400억 원의 배상금을 물게 됐습니다. 성범죄를 저지르는 것, 그리고 이를 제대로 잡지 못한 사회 시스템에 대해서 책임을 무겁게 나눠줘야 한다는 인식이 있었기에 가능한 결과였습니다. 예, 강나현 기자였습니다. 수고했습니다. 파라과이 빈민촌 아이들로 구성된 오케스트라. 버려진 드럼통과 캔으로 악기를 만들어서 전 세계 소외된 사람들에게 감동과 희망을 전했습니다. 우리나라에도 소외된 청소년들로 구성된 악단이 있습니다. 이들도 세계 곳곳을 돌면서 상처받은 이들에게 치유와 회복을 이야기했습니다. 27년 전에 한 의사가 시장에 버려진 아이들을 1명, 2명 모았고 이들을 음악으로 일으켜 세우려 했다고 합니다. 자, 여기까지는 미담입니다. 그런데 이 의사가 지난주에 갑자기 경찰에 구속됐습니다. 그 사연을 추적했는데 낮에는 천사 같은 이 의사는 밤이면 자신이 돌보는 아이들에게 성폭행을 일삼았습니다. 강신우 기자입니다. 영상에선 활짝 웃고 있는 아이들. 취재진 앞에선 웃음기가 싹 가셨습니다. 자신이 아빠라는 그런 것처럼 기억이 잘 안 나요. 괴로운 기억들을 꺼내놓기는 더 어렵습니다. 둘이서 방에 갔을 때 제 몸이 너무 쓰였어요. 아무한테도 말하지 말고 계속 이제 생활하고 싶으면은. 모두 의사인 62살 김모 씨가 만든 악단에서 10년 넘게 활동하며 성폭행을 당했습니다. 경찰에 확인된 여성만 8명, 이 중 중학생 등 미성년자가 절반을 넘습니다. 김 씨의 범행은 10년이 훨씬 넘게 지속됐고 공소시효가 지난 성폭행도 6건이나 됩니다. 김 씨는 경기 성남에서 피공동체를 운영해 왔습니다. 1992년 자신이 근무하던 병원 근처에서 버려진 아이들을 만나게 된 게 시작이었습니다. 단순히 숙식을 제공하는 데 그치지 않고 악기를 가르쳐 오케스트라와 밴드를 만들었습니다. 길거리와 종교단체, 교도소 등 전 세계를 돌며 30년 가까이 공연을 해왔습니다. 국내에서 천사의사로 소문이 났지만 밤이면 돌봐온 아이들을 성폭행한 이중생활을 해온 겁니다. 지난해 말 수사를 시작한 경찰은 지난 2일 김 씨를 구속하고 검찰에 넘겼습니다. JTBC 강신우입니다. 두 얼굴의 천사 의사는 그룹 홈이라는 아동복지시설을 활용한 것으로 저희 JTBC 취재 결과 드러났습니다. 공동체 소속 아이들을 그룹 홈에 입소시키고 자신이 원하는 대로 통제하고 길들였습니다. 이 그룹 홈 대표 자리에는 성인이 된 자신의 성폭행 피해자를 앉혔습니다. 계속해서 오효정 기자의 보도입니다. 의사 김모 씨는 경기 성남에 그룹홈 3곳을 만들었습니다. 여기에 피공동체에서 악단 활동을 하는 아이들 일부를 나누어 입소시켰습니다. 그룹홈은 가정에서 제대로 양육되지 못하는 아동 청소년들을 소규모로 모아 가족적인 보호 서비스를 제공하는 곳입니다. 3곳 모두 대표에 A씨를 앉혔습니다. A씨 역시 어려서부터 악단에서 활동하며 김 씨로부터 성폭행을 당해왔습니다. 하지만 다 커서는 김 씨 범죄의 조력자가 된 겁니다. 아이들이 공연을 준비한다며 외출이나 외박을 하는 일이 잦았는데 기록도 남지 않았습니다. 시골 장인이 얘를 데리고 왔다 갔다 하는데 안 쓰는 거 어떻게 됐을까? 아이들의 일상을 통제하면서 김 씨가 범행을 이어나갈 수 있었던 겁니다. 계속해서 악단에서 활동해야 한다는 이유로 아이들은 진로도 마음대로 선택하지 못했습니다. 자립할 수 있는 뭐 직업교육 같은 대학을 준비를 하든지 뭘 해야 되는데 학교만 아끼는 수만. 아이들을 보호해야 할 그룹홈은 김 씨가 아이들을 길들이고 범행을 저지르는 수단으로 전락했습니다. JTBC 오효정입니다. 예, 이 문제를 취재한 기자와 좀 더 얘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강신우 기자가 지금 옆에 나와 있습니다. 자, 미담인 줄 알았는데
완전 반전이 있다 이런 얘기가 되어버렸습니다. 어떻게 이런 일이 가능했던 것인가 하는 의문이 먼저 듭니다. 네, 아이들이 버려진 점을 철저히 이용했습니다. 예. 제가 이 나이 어린 아이들을 일일이 만나봤는데 예. 선택의 여지가 없었고 또 갈 곳도 없었습니다. 그래서 더 안타까운데요. 예. 반면 피공동체 설립자 그리고 대표 그리고 의사였던 김모 씨는 공동체 뒤로 철저히 숨었습니다. 예. 30년 가까이 이런 선행을 이어오면서 그 소문은 자자했는데 이 의사의 본인에 대한 이야기는 전혀 없었습니다. 예. 찾아보기가 힘들었습니다. 그리고 최근에 만들어진 홈페이지도 저희가 들어가서 봤더니 대표자에 대한 설명은 전혀 없었습니다. 예. 김 씨는 현재 좀 구속되어 있는 상태죠? 네, 그렇습니다. 영장에 이제 명기된 피해자는 8명이고 예. 그 공소시효가 지난 사건도 6건이나 됩니다. 그 범행이 오랫동안 지속이 됐기 때문에 검찰 수사가 진행되면서 피해자가 더 나올 가능성이 커지고 있습니다. 예. 그 오랜 시간 길들이며 그 몸과 마음을 지배하는 전형적인 그루밍 범죄의 전형이었습니다. 피해자들은 공통적으로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그 김 씨가 범행을 저지르기 전에 늘 하는 말이 이제는 내가 너의 아버지다. 나만 믿어라. 내 말이 곧 하나님의 말이다. 예. 이런 얘기들을 했다고 증언을 했습니다. 피해자 중 절반이 학생들인데요. 그 나머지 피해자들도 학생 때부터 당한 것으로 지금 파악이 되고 있습니다. 예. 이 의사라는 대표자가 매우 지능적으로 복지시설을 이용한 것, 굉장히 좀 충격적입니다. 네, 그렇습니다. 그룹홈, 공동생활가정이라고도 하는데요. 예. 보육원은 다들 아실 텐데 이 그룹홈에서는 7인 이하의 그 아이들을 돌볼 수 있습니다. 가족적인 양육을 지원한다 이런 취지에서 도입된 제도인데요. 전국에 예. 한 500곳이 운영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김 씨가 그룹홈 3개를 만들어서 여기다가 아이들을 분산 수용을 시켰고요. 예. 밖에서 모아서 따로 그 연주 활동을 했던 겁니다. 또 여기서 자란 아이들이 복지사 자격증을 따게 되면 여기에 복지사로 취직을 시켜서 이 아이들을 통제했습니다. 예. 가령 이곳에 있는 아이들은 외출 외박을 하려면 복지사의 통제를 받아야 되는데 이 피공동체 출신이다 보니 전혀 그런 통제 없이 아이들을 빼돌렸던 겁니다. 예. 범행이 오랫동안 들키지 않고 계속 이어졌던 배경입니다. 예. 자, 이 그룹홈이라는 거 사실 이걸 운영하는 분 중에 굉장히 정말 선의를 하는 분들도 많이 계실 텐데 다만 혹시 알 수 없는 일이기 때문에 이런 7인 이하라고 했잖아요. 7명 이하. 그러면 이건 정말 관리가 필요한 부분인 것 같습니다. 그런데 관리는 잘 안 되고 있다는 거겠죠. 네, 사실상 손을 놓고 있다라는 느낌을 많이 받았는데요. 복지부가 이곳을 한번 평가를 했는데 저희가 찾았던 이 문제, 그 성폭행을 반 이상이 당했는데도 여기는 최우수 평가를 받았습니다. 아, 그래요? 예. 예, 그러니까 서류만 그럴싸하게 갖춰 놓으면 그만인 겁니다. 예. 자, 그 공연을 많이 다녔다고 했잖아, 이 공동체가. 그 재정, 그러니까 돈은 어떻게 마련이 돼서 이렇게 다니는 겁니까? 예, 이 악단은 국내는 물론이고 미국, 아프리카 등 그러게요. 전 세계를 누볐습니다. 예. 최근에는 호주도 다녀왔고요. 그 종교와 자선단체 등에서 후원이 줄을 이었기 때문인데요. 예. 한 종교단체는 30명 가까이 살 수 있는 사택을 빌려줬고요. 정기 혹은 비정기적인 후원이 끊이지 않고 있었습니다. 예. 때문에 경찰은 이번 성폭행 사건 외에도 이 자금이 어떻게, 후원금을 얼마나 모았고 어디에 썼는지도 수사 중인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 사건을 취재한 강신호 기자였습니다. 잘 들었습니다. 예, 보신 것처럼 성폭력 피해자들은 이루 말로 다할 수 없는 고통과 상처를 받죠. 피해 사실을 밖으로 알리는 일 자체가 쉽지가 않기 때문입니다. 강제 추행을 당했던 유튜브 진행자 양예원 씨가 오늘 가해자에게 실형이 선고된 뒤에 눈물로 입장을 밝혔습니다. 성범죄 피해자들에게 용기를 내라, 무서워하지 마라, 인생을 바쳐서 피해자들을 응원하겠다고도 했습니다. 서효정 기자의 보도. 이번 재판 결과가 진짜 제 잃어버린 제 삶들을 다 되돌려놔 줄 순 없겠지만 그래도 솔직한 마음으로 조금 위로는 되는 것 같아요. 피고인 최모 씨에게 실형이 선고된 직후 양 씨는 기자들과 마주섰습니다. 처음 고소를 하러 갔을 때 들었던 얘기는 어쩌면 처벌받게 하게끔은 어려울 수도 있다라는 말이었어요. 양 씨가 촬영장에서 성추행을 당했다고 폭로한 건 지난 5월. 하지만 자발적으로 촬영했다며 이른바 꽃뱀으로 몰렸습니다. 입이 있어도 말을 할 수가 없었고 나한테 상처되는 그 모든 악플들을 보고도 진짜 못 본 채하고 다 지나갈 수밖에 없었어요.
법원은 양 씨의 사진을 유포하고 양 씨를 강제추행한 최 모 씨에게 징역 2년 6월을 선고했습니다. 직접 겪지 않고선 모를 정도로 양 씨의 진술이 구체적이며 신빙성이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금전적으로 어려워 성추행 이후에도 촬영에 나갔다는 양 씨의 주장도 받아들여졌습니다. 여전히 저를 몰아세우는 사람들과 또 맞서 싸워야 될 거고 아직도 지워지지 않는 제 사진들과 저는 평생을 살아가겠죠. 몇 년을 살지 아니면 몇십 년을 살지 아니면 평생을 그렇게 살지 사실 저도 잘 모르겠어요. 저 다시 한번 용기 내서 정말 잘 살아보려고요. 양 씨는 비슷한 피해를 받은 사람들에게도 지지를 보냈습니다. 안 숨으셔도 돼요. 안 숨어도 되고요. 잘못한 거 없어요. 잘못한 거 없어요, 정말로. 제가 정말 제 인생 다 바쳐서 응원할게요. 세상에 나오셔도 되고요. 무서워하지 않으셔도 돼요. 용기 내셔도 되고요. 행복해지셔도 돼요. 악플러들과도 인생을 바쳐 싸우겠다며 강력한 법적 대응을 예고했습니다. JTBC 서효정입니다. 한국의 일부 대형 교회들에 대한 문제 제기는 꾸준히 이어져 왔습니다. 주로 세습 문제가 대두되곤 했죠. 누군가는 그래서 일부 대형 교회들을 대기업이라고 부르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정말로 일부 재벌 총수들에서 보았던 행태를 그대로 보여주는 대형 교회가 여기 있습니다. 서울 강남의 한 교회에서 400개에 달하는 차명 계좌를 운영한 정황이 포착돼서 경찰이 수사에 나선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이선화 기자입니다. 서울교회 이름의 계좌 목록입니다. 1993년부터 지난해까지 거래가 오간 계좌만 모두 410개에 달합니다. 정기예금부터 펀드, 표지어음 등 계좌 종류도 다양합니다. 해당 계좌들은 교회 건물 건축 비용의 출처를 의심하던 일부 신도들이 지난해 초 발견했습니다. 애초 교회 측은 재정을 담당하던 오모 장로에게 60억 원을 빌려 건물을 지었다고 밝혔습니다. 그런데 자금을 보낸 계좌를 확인해 보니 오 장로 명의가 아닌 또 다른 서울교회 명의의 통장이었던 겁니다. 이 장로라는 분이 또 교회에 60억을 빌려주게 돼요. 그러니까 돈을 빌려줬다고 하는데 차입한 근거가 없어요. 같은 교회 명의로 수억 원씩 수상한 자전 거래가 이뤄진 계좌만 400개가 넘은 겁니다. 찾고는 같이 하면 410개 꿈에도 생각 안 했어요. 뭐 10개 있겠지 이 정도 생각했죠. 해당 계좌를 운영한 것으로 지목된 인물은 교회 재정을 담당해온 오 장로. 실제 교회 명의 계좌의 돈이 오 장로 아들의 빌라 매입에 사용됐다는 의혹도 제기됩니다. 2012년 9월 19일 10시 23분 서울교회 통장에서 5억 2천만 원이 인출됩니다. 이 중 5억 원이 3분 뒤 오 장로 둘째 아들 계좌로 들어간 겁니다. 둘째 아들은 바로 다음 날 경매로 나온 대치동의 한 빌라를 매입했습니다. 오 장로가 교회에 기증한 것으로 알려진 파이프 오르간. 그런데 기증 당시 오르간 가격 중 10억 원이 교회 통장에서 빠져나갑니다. 감사합니다. 파이프 오르간을 헌금해 주셔서 그래서 우리는 절을 했단 말이에요. 근데 이 돈이 어디서 나온 거냐면 보세요. 하나는 서울교회에 이 계좌에서 10억이 자기 합수표로 출금이 돼요. 교회 측이 밝힌 공식 계좌는 10여 개입니다. 오 장로 측은 나머지 400개 중 일부가 자신의 차명 계좌라면서도 문제는 없다는 입장입니다. 교회 돈이 아니라 개인 돈이라고 한다면 아무런 문제가 안 되는 거죠. 제가 관리하기 위해서 그러면 이건 교회 재산이죠. 현행법상 종교단체 명의의 계좌는 세무조사를 피하고 과세 대상에서도 일부 제외됩니다. 신도 일부는 지난해 7월 오 장로를 횡령 혐의로 고발했고 경찰이 수사에 나섰습니다. 탐사 플러스 이선아입니다. 그런데 한 걸음 더 들어가 보니까 400개에 달하는 이 차명 계좌를 개설해 준 사람은 다름 아닌 당시 이 교회의 담임 목사였습니다. 결국 목사의 묵인하에 수백억 원에 달하는 수상한 거래가 이어져 온 것이죠. 게다가 해당 목사는 과거 5.18 민주화 운동에 대한 가짜 뉴스를 설교 시간에 퍼뜨려 구설수에 오르기도 했습니다. 김지아 기자입니다. 오모 장로가 자신의 계좌라고 주장하는 서울교회 명의의 한 계좌입니다. 개설증을 확인해 보니 당시 담임 목사이자 현 원로 목사인 이모 씨의 신분증이 나옵니다. 다른 차명 계좌들도 마찬가지입니다. 목사가 비호하거나 같은 공범 상태에 있기 전에는 이 엄청난 일을 행하기가 불가능. 오 장로는 교회 설립 이후 지금까지 줄곧 교회 재정위원회에 몸담았습니다.
자신이 운영하던 회사에서 세금 계산서 없이 거래를 하다가 구속됐지만 이듬해 다시 재정위원장을 맡았습니다. 96년도부터는 이런 세금 포탈 한 번을 재정위원장, 서기, 재정위원장, 회계 이게 말이 됩니까? 목사님께서 쉬쉬하고 이 목사는 앞서 정치적인 발언과 친박단체 집회 참석 등으로 논란이 된 바 있습니다. 설교 시간에 5.18 민주화 운동을 두고 북한 특수부대가 저지른 만행이라는 가짜 뉴스를 퍼뜨리기도 했습니다. 5.18 사건 당시에 여기 북한 인민군으로서 남한에 파견이 돼서 대한민국 국군 복장을 입고 총을 쐈다. 그래서 민간인과 국군이 서로 교전을 하도록 만들어 놓고 이 나라를 뒤집어 엎으려고 했다. 당시 광주의 5.18 관련 단체들은 이 목사에게 공개 사과를 요구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 서울교회는 현재 이 씨에 반대하는 일부 신도들이 따로 예배를 하는 등 내부 갈등도 커지고 있습니다. 탐사플러스 김지아입니다. 예,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4번째 공식 중국 방문을 사실상 끝냈습니다. 두 정상이 어떤 대화를 나눴는지는 공식적으로 알려진 게 없습니다. 이 소식은 들어오는 대로 베이징을 연결해서 자세히 들려드리죠. 자, 주목할 점은 어느 때보다도 북중 두 나라가 가까운 관계를 외부에 보여줬다는 것입니다. 어제 4시간 동안의 환영 만찬, 그리고 오늘 베이징 한복판에 있는 최고급 호텔에서의 오찬까지 신경을 쓴 흔적이 곳곳에 있었습니다. 박현주 기자의 보도입니다. 베이징 시간 오전 8시 50분, 김정은 위원장을 태운 차량이 숙소인 갸오위타이를 빠져나왔습니다. 도로는 모두 통제됐습니다. 차량은 베이징 중심인 창안지에와 쟁거먼 와이다제를 달렸습니다. 사이드카 10여 대가 김 위원장의 차량을 에워쌉니다. 버스와 구급차도 6대 정도 따라붙었습니다. 잠시 뒤 김 위원장 일행이 이장 경제기술개발구에 도착합니다. 베이징의 유일한 국가급 경제기술개발구입니다. GE, 노키아 등 글로벌 업체가 입주해 있습니다. 개발구에 들어간 김 위원장은 제약회사 퉁런탕 공장을 찾았습니다. 우왕청심환 등으로 잘 알려진 350년 역사의 대형 제약회사입니다. 김 위원장이 둘러본 시간은 20여 분. 한약 지역이 많고 약재가 풍부한 반면에 수입 약재가 부족하기 때문에 북한의 독창적인 고려의학을 발전시키기 위해서 김 위원장은 숙소인 갸오위타이에 잠시 들른 뒤 베이징 호텔로 가서 점심 식사를 했습니다. 오찬장이 있는 호텔 앞에는 중국 공산당 차량과 귀빈 전용 구급차가 대기하고 있습니다. 시진핑 주석과 부부 동반 오찬이 이루어졌을 가능성이 나옵니다. 오후 2시쯤 베이징역에서 의장대와 중국 고위 관계자들의 환송 행사가 열렸습니다. 2시 8분 김 위원장을 태운 열차가 베이징역을 떠납니다. 김 위원장은 14시간을 달려 내일 새벽쯤 북한에 도착합니다. JTBC 박현주입니다. 예, 김정은 위원장 전용 열차가 베이징을 떠난 지 5시간 정도 지났습니다. 북한까지 곧바로 갈지 아니면 중간에 어디 또 들릴지는 알 수가 없습니다. 어제 중국 CCTV 메인 뉴스는 김 위원장의 방중 소식을 짧게 전했는데 오늘은 관련 소식을 아직까지 전하지 않고 있습니다. 베이징 연결하겠습니다. 신경진 특파원, 어디쯤 가고 있을까요, 김 위원장은? 예, 김 위원장 전용 열차는 이곳 시간 오후 2시 베이징역을 출발했습니다. 5시간 지난 지금쯤 텐진과 탕산을 지나 만리장성이 바다와 만나는 산하이관 부근을 지날 것으로 보입니다. 베이징에서 북중 국경인 단둥까지는 약 1000km로 중국 고속철도로 6시간 반이 걸립니다. 베이징 평양 간 국제열차는 13시간 걸립니다. 중간에 들르는 곳이 없다면 내일 새벽 북한 신의주에 진입할 것으로 보입니다. 예, 텐진을 들릴 것이다 뭐 이런 얘기가 나오긴 했는데 뭐 아직까지 어디 들렀다 이런 얘기는 전혀 들려오진 않죠? 예, 아직 들리지 않고 있습니다. 예. 자, 김 위원장은 베이징 최고급 호텔에서 점심을 먹었다고 들었습니다. 이게 근데 북중 우호의 뭐랄까 상징적 장소다 이런 해석이 있더군요. 예, 한자로 북경반점인 베이징 호텔은 천안문 광장과 가까이 있습니다. 김일성이 마오쩌둥, 저우언라이 등과 빈번히 교류한 곳입니다. 베이징 호텔 오차는 지난해 6월 3차 방중 당시 1959년 김일성이 갸오위타이 국빈관에 심었던 가문비 나무 앞에서 두 정상이 기념 촬영했던 것과 같은 맥락의 우호 과시용 이벤트로 해석됩니다. 예.
자, 중국의 CCTV가 방금 이제 메인 뉴스에서 그러니까 우리 시간으로 8시에 시작된다고 들었습니다. 지금 시간은 한 26분 정도가 지났는데 아직까지도 북중 정상 4차 회담 소식을 전하지 않고 있다면서요. 이유는 뭘까요? 예, 그렇습니다. 오늘 외교부 브리핑에서 루캉 대변인은 김정은 시진핑 회담이 확실히 열렸다. 정식 발표를 기다려달라고 말했습니다. 그래서 오늘 보도가 기대됐지만 지난해 3월 1차 방중과 같이 내일 오전 북중 동시 보도로 결정한 것 같습니다. 아직 김정은 위원장이 중국 경내에 있고 북한 복귀 기사를 실을 수 없어서로 보입니다. 예. 1차 방중 때도 마지막 나흘째 오전 김 위원장이 압록강을 건넌 뒤 양국이 동시에 보도했습니다. 예, 알았습니다. CCTV 보도는 물론 아직까지는 없지만 중국 지도부의 취재원을 두고 있는 홍콩 언론이 관련 뉴스를 내놨고 특히 김 위원장 4차 방중의 시점을 강조했다고 하는데 그건 왜 그렇습니까? 예, 홍콩 사우스차이나 모닝포스트와 명보 등의 보도입니다. 중국 지도부의 유력한 취재원을 둔 유력 매체들입니다. 김 위원장은 건국 70주년 중국을 방문한 첫 외국 정상입니다. 35 생일과 미중 무역 담판과 연계한 것이 모두 의도된 연출이라는 해석입니다. 비핵화, 평화체제 구축, 대북 제재 완화에 집중한 정상회담이다. 북한 ICBM 해체 후 반출 논의 가능성도 있다는 관측도 실었습니다. 미중 무역 담판 중 북한 카드를 꺼낸 것도 상호 이해관계가 맞아떨어진 결과로 해석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신경진 특파원 잘 들었습니다. 네, 헌정사상 처음이죠. 전 대법원장의 검찰 소환을 이틀 앞두고 서울 서초동 검찰청사 주변에는 벌써 긴장감이 흐르고 있습니다. 양승태 전 대법원장은 소환 당일 검찰 포토라인이 아니라 대법원에서 입장을 밝히겠다고 했습니다. 피의자 신분으로 나오는 양 전 대법원장이 아직도 특권의식에서 벗어나지 못했다는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이런 가운데 검찰은 재판 거래 의혹을 확인하러 박근혜 전 대통령이 있는 서울구치소를 찾아갔지만 조사를 거부당했습니다. 이가혁 기자입니다. 수사 초기 양승태 전 대법원장은 자신의 집 근처에서 이렇게 밝혔습니다. 대법원의 재판이나 하급심의 재판이나 간에 부당하게 간섭 관여한 바가 결단코 없습니다. 이후 7개월 동안 이어진 검찰 수사를 거치면서 상황은 달라졌습니다. 양승태 전 대법원장이 의혹의 핵심 인물이라는 물증과 진술을 확보한 겁니다. 금요일 검찰에 출석하는 양 전 대법원장의 입도 주목됩니다. 그런데 양 전 대법원장 측은 검찰청사가 아닌 이곳 대법원에서 입장을 밝히겠다고 기자단에 알려왔습니다. 검찰 수사에 불만을 표시하기 위해서란 분석이 나옵니다. 하지만 사법부 위상을 추락시킨 상황에서 대법원 안에서 입장 표명은 적절치 않다는 지적이 많습니다. 양 전 대법원장 측의 이런 계획에 대해서 대법원은 아직 구체적인 입장은 밝히지 않고 있습니다. 검찰도 소환을 앞두고 막판 준비에 분주한데 검찰 준비 상황은 이어서 한민용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검찰은 오늘 오전 서울구치소를 찾았습니다. 박근혜 전 대통령에 대한 옥중 조사를 시도한 겁니다. 재임 시절 사법부와 재판 거래를 했다는 의혹을 따지려 했는데요. 하지만 이번에도 거부당하고 이곳 서울중앙지검으로 돌아왔습니다. 다만 검찰은 이미 충분한 조사가 이뤄졌기 때문에 사실관계를 밝히는 데는 큰 문제가 없다는 입장입니다. 검찰은 강제징용 피해자 재판에 주목하고 있습니다. 당시 피해자들의 손을 들어준 판결을 박 전 대통령이 뒤집으라고 지시했다는 겁니다. 새로 상고법원을 설치하는 등 양 전 대법원장의 수건 사업을 도와주는 대가였다는 게 검찰 판단입니다. 검찰은 당시 김기춘 비서실장이 대법관 등을 삼청동 공간으로 불러 재판 결론을 뒤집는 방안을 논의한 정황을 확인했습니다. 또 이 자리에 참석한 박병대 전 대법관으로부터 회동을 전후해 양 전 대법원장에게 보고했다는 진술도 확보한 바 있습니다. JTBC 한민용입니다. 네, 우리 법원이 신일철 죽음에 대한 압류 신청을 승인한 데 대해서 일본 정부가 하루 만에 외교적 협의 요청을 했습니다. 한일 청구권 협정에 따른 절차로 협의가 성사되지 않았다며 국제사법재판소로 끌고 가서 국제 여론전을 벌이겠다는 압박의 성격도 짙습니다. 과거에 우리 정부가 위안부 피해자 문제로 요청을 했을 땐 일본이 응하지 않았습니다. 윤서령 특파원입니다. 일본 정부가 우리 법원의 압류 승인 결정에 대해 외교적 협의를 요청했습니다. 한국政府による具体的な対応は取られておりません。原告側による日本企業の財産の
差し押さえの動きは極めて遺憾であります。 외교적 협의는 한일 청구권 3조 1항에 따른 것으로 일본이 요청한 것은 이번이 처음입니다. 일본 정부의 협의 요청은 외무성이 9일 이수훈 주일 대사를 불러들여 이루어졌습니다. 과거 2011년과 2012년 한국 정부가 위안부 문제 등으로 3차례 요청한 적이 있지만 일본 정부는 한 차례도 응하지 않았습니다. 당초 일본 기업에 대한 강제 집행이 이뤄지기 전까지는 협의 요청을 유보할 것이라는 관측도 나왔습니다. 그러나 이날 해외 순방을 떠난 아베 총리가 직접 강요 회의를 지시하며 강경 대응을 주문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아베 총리의 이 같은 대응은 다분히 국내외 여론을 의식한 계산된 카드라는 분석입니다. 국제사법재판소 회부를 위한 명분을 쌓는 동시에 한국 측 대응을 압박하기 위한 의도로 보여집니다. 우리 정부는 재반 요소를 검토해 대응하겠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도쿄에서 JTBC 윤서령입니다. 네, 우리나라와 일본의 초계기 레이더 갈등은 갈수록 깊어지고 있습니다. 양국의 신경전은 유튜브로 옮겨가서 또 치열해졌습니다. 일본이 3개국 언어로, 우리나라는 8개국 언어로 영상을 올렸습니다. 김태영 기자입니다. 국방부가 유튜브에 올린 8개 동영상의 조회수입니다. 지금 이 순간에도 조회수는 늘고 있습니다. 한국어와 영어로 된 버전을 올린 데 이어 중국어, 프랑스어, 스페인어, 러시아어, 일본어와 아랍어판까지 올라갔습니다. 같은 영상에 8가지 언어의 자막을 입혔습니다. 일본은 앞서 일본어와 영어 자막 동영상을 먼저 공개했고 이후 한국어 자막 영상을 추가했습니다. 11일 동안 한일 양측이 올린 동영상만 11개로 하루 1개꼴입니다. 국방부가 반박 영상을 올리면서 유튜브 경쟁은 치열해졌습니다. 이런 가운데 일본 초계기가 탐지한 레이더가 어떤 종류인지 불확실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이 때문에 일본 측이 사격 통제 레이더와 유사한 주파수를 놓고 잘못된 판단을 했을 가능성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JTBC 김태영입니다. 네, 지금 서울고등법원에서는 자신의 지위를 이용해서 수행비서를 성폭행한 혐의를 받는 안희정 전 충남지사의 항소심 마지막 재판이 열렸습니다. 조금 전에 검찰이 안 전 지사에게 구형을 했습니다. 법원 취재기자 연결하죠. 송우영 기자, 검찰 구형이 나왔죠? 네, 검찰은 안 전 지사에 대해 징역 4년을 구형했습니다. 1심 구형량과 같은 형량입니다. 네, 검찰이 뭐라고 하면서 이렇게 구형을 했습니까? 네, 검찰은 먼저 이번 사건의 본질이 전형적인 권력형 성범죄라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피해자의 진술이 매우 구체적이고 일관된다며 진술에 신빙성이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끝으로 안 전 지사가 상응하는 처벌을 받아야 하며 그게 법 앞에 평등이라고 덧붙였습니다. 네, 안 전 지사 측 입장도 좀 나온 게 있습니까? 네, 안 전 지사 측 변호인은 최후 변론에서 남녀의 성관계는 성격을 규정하기 어렵고 서로의 시각이 다를 수 있다고 밝혔습니다. 또 안 전 지사가 도덕적, 정치적 비난을 감수하고 뉘우치고 있다면서 피해자와 피고인 모두를 편견 없는 시각으로 봐달라 이렇게 밝혔습니다. 네, 그리고 공개 재판으로 전환되기 전까지 오늘 안 전 지사에 대한 피고인 신문은 비공개로 진행이 됐잖아요. 이것도 좀 정리를 해주실까요? 네, 말씀하신 것처럼 오늘 저녁 8시 전까지는 모든 재판이 비공개로 진행이 됐습니다. 피해자인 김지인 씨에 대한 2차 피해 등을 우려해서 그런 건데요. 검찰과 변호인 측은 안 전 지사를 상대로 각각 몇 시간씩 신문을 진행한 걸로 전해졌습니다. 주로 김 씨 진술의 신빙성을 다툰 걸로 그렇게 알려졌습니다. 안 전 지사에 대한 선고는 다음 달 1일 내려집니다. 네, 서울고등법원에서 송우영 기자가 전해드렸습니다. 이명박 정부 시절인 2008년에 미국산 쇠고기의 광우병 위험성을 지적한 MBC PD 수첩 제작진들은 명예훼손 혐의로 수사와 재판을 받았습니다. 하지만 결국 무죄 판결을 받았죠. 검찰 과거사위원회는 이것이 무리한 수사의 배경에 검찰 윗선의 외압이 있었다고 밝혔습니다. 강버들 기자의 보도입니다. PD수첩 사건 1차 수사팀은 2008년 7월 방송 내용이 명예훼손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했습니다. 하지만 강제 수사를 하라는 윗선의 요구가 이어졌습니다. 제작진은 검찰의 출석 요구에 응하지 않고 있었습니다. 당시 외압 의혹에 대해 검찰 과거사위원회가 조사 결과를 내놨습니다. 수사팀을 이끈 임수빈 전 부장검사에 따르면
당시 대검찰청 관계자가 전화를 걸어 총장님 뜻이라며 체포영장을 청구하라는 요구를 해왔다고 합니다. 또 당시 서울중앙지검의 최교일 1차장 검사가 수사팀과 무관한 검사에게 작성시킨 의견서를 제시하며 왜 죄가 안 되느냐고 책망했다는 진술도 나왔습니다. 지시를 거부한 임 전 부장검사는 암행감찰을 받기도 했습니다. 결국 임 전 부장검사는 2009년 1월 사표를 냈습니다. 이후 2차 수사팀은 제작진을 긴급 체포하는 등 강제 수사를 거쳐 재판에 넘겼습니다. 과거 사위는 당시 검찰이 정치적 고려를 바탕으로 위법한 외압을 행사했다고 결론냈습니다. 이번 조사에 응한 임채진 당시 검찰총장은 강제 수사라도 하라는 취지로 지시했다가 철회했다고 밝혔고 최 전 1차장은 외압 사실을 전면 부인했습니다. JTBC 강버들입니다. 예, 그의 이름 앞에는 늘 PD 수첩검사 혹은 항명검사라는 타이틀이 따라다녔습니다. 앞서 보도한 PD 수첩 사건 1차 수사팀 담당 부장검사였던 임수빈 변호사죠. 지난 10년 동안 이 사건에 대해서 침묵해왔습니다. 오늘은 이 사건을 이야기하기 위해서 제 옆에 나와 계십니다. 임 변호사님 반갑습니다. 네. 예. 안녕하세요. 임수빈입니다. 사실은 2차 수사팀에서 MBC에 압수수색 나갔을 때 결국 수색을 하진 못했습니다만 아까 잠깐 이제 뉴스에 나왔습니다. 현관 앞에서 대치하고 있는 상황이. 저도 당사자는 아니었지만 그 자리에서 봤던 기억이 납니다. 네. 그래서 야, 이런 일도 있구나라는 생각을 하긴 했었는데 그것은 임 변호사께서 이 상황에 대해서 반대하고 그만두신 다음에 벌어진 상황이었죠, 사실은. 네, 그렇습니다. 예. 그나저나 10년 동안 이 사건에 대해서는 일부러 얘기를 안 하신 걸로 알고 있는데 왜 안 하셨고 오늘 저하고 얘기하시는 이유는 뭔지도 알고 싶습니다. 네, 10년 동안 한마디도 안 하고 살아왔습니다. 예. 그 이유는 부끄러워서입니다. 저는 검찰 조직에 제 청춘을 바쳤습니다. 저는 검찰 조직을 자랑스럽게 생각하고 지금도 사랑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당시 있었던 높은 자리에 계셨던 분들이 취하셨던 처사를 얘기하게 되면 누워 침뱉기식으로 너무나 부끄러워서 말을 안 하고 살아왔습니다. 다만 오늘 과거사위원회에서 공개적으로 발표를 했습니다. 과거사 조사단의 조사 결과에 근거해서 과거사위원회에서 발표를 한 것인데요. 사실 검찰에서 이 과거사 조사단을 만들게 된 계기는 제가 법무검찰 개혁위원회 위원으로 활동하면서 검찰도 과거사에 대해서 문제되는 과거 사건에 대해서 진실을 밝히고 잘못된 것이 있다면 거기에 따른 시정 조치를 하고 앞으로 재발 방지 방안을 마련해야 된다고 많이 주장을 했습니다. 그 결과 과거사위원회와 또 과거사 조사단이 생겼고요. 근데 그 조사단의 조사 대상으로 PD수첩 사건이 포함됐습니다. 저는 사실 PD수첩 사건에 대해서는 말하기 싫었는데요. 제가 주장해서 만들어진 과거사 조사단에 가서 내 사건이라고 얘기하지 않는다면 어느 누가 과거사 조사단에 협조를 하겠습니까? 그래서 저도 고민을 많이 하다가 정말 피를 토하는 심정으로 과거사 조사단에 가서 그 당시 있었던 일들을 사실 그대로 말씀을 드렸고요. 오늘 발표가 났길래 거기에 제가 몇 가지 점을 더 말씀드리고자 이 자리에 왔습니다. 몇 가지 점을 더 말씀드리고자 오셨다는 것은 지금 조사 결과에 대해서 100% 만족하지 못한다는 말씀이십니까? 다들 애는 많이 쓰신 것 같은데요. 고생하셨고요. 다만 아쉬운 점이 좀 있습니다. 뭡니까 그게? 오늘 보고서가 21장이나 됩니다. 그런데 쭉 읽어보면 좀 밋밋합니다. 왜 그럴까?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보고서에 보면 상부에 압력이 있었다고 하면서 사례를 쭉 설치를 해놨는데 거기까지 설치를 했다면요. 그러한 상부의 부당한 압력에 굴하지 않고
소신을 지킨 1차 수사팀, 예. 너네 참 잘했다 하는 표현이 한 번이라도 들어가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예. 근데 그런 얘기는 한 번도 안 나와요. 사실은 지금 알려지지 않았지만 1차 수사팀의 검사들이 여러 가지 그 조직 내에서 불이익을 당한 것은 사실이죠. 네, 그 말씀도 드리려고 합니다. 예. 그래서 1차 수사팀 참 잘했는데 임수빈이는 사표 썼네 여러 가지 이유로 해서 유감이다. 예. 그런데 명예퇴직을 했다고 하는데 대한민국 공무원들 명예퇴직할 때 뭐 개근상 주는 것처럼 다 주는 상이 있습니다. 예. 임수빈이면 안 줬다고? 왜 이렇게 됐지? 이런 거 하면 안 된다는 그런 얘기가 들어가야 되는데 예. 빠졌다고 생각을 합니다. 예, 물론 그것은 개인의 어떠한 문제보다도 함께 일했던 검사들 때문에 지금 말씀하신 네, 거겠죠. 그렇습니다. 예. 그리고 1차 수사팀의 제 후배 검사들은 예. 저는 물론 옷을 벗고 나왔지만 그 후에 많은 인사상 불이익을 입었습니다. 예. 이것은 2차 수사팀의 검사들하고 비교만 해도 예. 평면적으로 비교만 해도 너무 잘 나타나거든요. 예. 그러면 그 이유가 무엇인지를 밝혀서 예. 이렇게 하면 안 되겠다 하는 내용이 보고서에 담겼어야 되는데 그것이 다시 말하면 이른바 검찰 바로 세우기에 매우 중요한 핵심이 될 수 있다. 이 네. 사건을 계기로 해서. 그렇습니다. 예. 왜냐하면 예. 그 1차 수사팀과 2차 수사팀에 대한 차별 대우가 예. 검사들에게는 학습 효과를 주었기 그렇죠. 때문에 그렇습니다. 지시에 따르면 어떻게 되고 예. 안 따르면 어떻게 된다는 것을 너무 잘 보여줬거든요. 예. 또 결론에 가게 되면 뭐 대검에서 지시를 많이 해라 적게 해라 나오는데요. 예. 그것도 사실은 적절한 처방과는 거리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예. 저는 이 사건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무엇이냐면 내부의 부당한 압력도 압력이지만 예. 검찰 외부로부터의 부당한 압력이 들어왔을 때 어떤 외부로부터의 압력입니까? 그러니까 검찰 외부라고 예. 하는 것이죠. 그렇게 되면은 검찰 외부라면 외부로부터 압력이라면 검찰보다 높은 곳이겠죠. 네, 그렇습니다. 예. 그럴 때 대검, 검찰총장 이런 분들이 예. 외풍을 막아주셔야 되거든요. 예. 그래서 검찰청법도 검찰총장에게 그러한 직무를 부여하고 있는 건데요. 예. 그게 그 직무가 제대로 수행되었는지 또 수행되지 않았다면 그 이유가 무엇인지 예. 그리고 앞으로는 재발을 방지하기 위해서 앞으로의 검찰총장들은 이러한 상황에서 어떻게 해야 되는지 예. 그런 내용들이 담겼어야 된다는 것이죠. 안 담겨 있다라는 얘기죠. 예. 그 검찰보다 높은 곳이 뭐 우리가 그냥 흔히 생각하는 그곳이라고 생각하면 됩니까? 그렇겠죠. 예. 뭐 한 군데가 아닙니다. 또 예를 들면 법무부도 있고 청와대도 있고 그렇습니다. 네. 예. 그냥 둘 다 포함할까요? 다 좋게 알아서 이해하시죠. 알겠습니다. 그 총장 뜻이니 체포영장만 쳐라 이런 말을 한 대검 간부가 있었다고 들었습니다. 혹시 누군지 밝히실 수 있습니까? 그 연락을 받은 거는 사실이고요. 예. 다만 누가 했는지는 기억이 안 납니다. 일부러 지우셨습니까? 네. 예, 알겠습니다. 어떤 뜻인지는 알겠고요. 무죄 나와도 아무 문제 없는데 잘 알면서 왜 그래? 라고 당시 서울중앙지검 1차장, 지금 자유한국당 의원입니다. 이 말은 사실입니까? 네, 사실입니다. 예. 이 말을 들은 당시가 사실은 어떤 그 외압의 가장 결정적인 시기였던 것 같습니다. 맞습니까? 그 당시 계속적으로 예. 강제 수사를 하라고 그런 요구가 많이 들어오던 예. 때였습니다. 그래서 결국은 바로 그 시점에 이건 도저히 나는 여기선 내가 그야말로 대한민국의 검찰 노릇은 못해야겠구나 라고 판단을 하신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예. 검사는 해야 될 일은 반드시 해야 되고 예. 해서는 안 될 일은 해서는 안 됩니다. 예. 검사가 유죄를 확신하고 기소를 해도 무죄가 많이 나오는 판국인데 그렇죠. 무죄인 걸 알면서도 기소를 하라. 이거는 있을 수 없는 짓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예. 따라서 검사로서
그런 상황에 부딪혔을 때에는 예. 저는 이랬습니다. 아유, 임수빈, 나도 검찰총장도 참 하고 싶었는데 예. 관우는 이제 끝났나 보다. 그러면 알겠습니다. 예. 네, 없는 관원에 매달리지 말고. 예. 네. 알겠습니다. 수사 개시 자체가 문제였다라는 네. 판단, 이건 뭐 그 조사위가 판단입니다. 조사위에서 한 판단인데 수사 개시 자체가 문제였다고 당시에 보셨습니까? 왜냐하면 그때 주임 검사셨기 때문에. 저는 그렇지 않습니다. 저는 이 부분은 생각을 달리하는데요. 예. 그 당시 농수산부가 수사 의뢰를 했고 그래서 예. 그 사건의 주임 검사로 저한테 배당이 됐습니다. 예. 그 당시 상황으로 다시 좀 돌아가 보면 말이죠. 4월 말에 PD수첩에 보도가 있었고 예. 5월 초부터 6월 초까지 한 달 넘게 촛불 시위가 예. 있었습니다. 또 그 사이에 그 당시 대통령께서 사과 담화문도 발표를 하셨고요. 예. 이 상황에서는 MBC PD수첩의 보도 내용이 어디까지가 맞고 예. 어느 부분이 잘못됐는지를 국민들한테 알려줄 예. 필요가 있었습니다. 아, 그렇기 때문에 수사 개시는 명분이 있었던 것이다.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한 가지만 더 좀 확인차 질문드리겠습니다. 왜냐하면 2008년 7월에 중간 수사 결과를 발표하셨는데 네. 하셨잖아요. 직접. 네, 그렇습니다. 그때는 그 PD수첩에 어떤 문제가 있는 것으로 말씀을 하셨기 때문에 네. 그때는 PD수첩 보도 내용 가운데 예. 19군데 부분에서 문제가 있다고 제가 분명히 지적을 했습니다. 예. 왜냐하면 국민들에게 알려드리고 싶었거든요. 예. PD수첩 보도 내용 중에 이 부분은 이렇게 해서 잘못된 겁니다. 이렇게 해서 왜곡된 겁니다. 예. 그래서 과장된 겁니다. 그래서 저는 제 중간수사 결과 발표 이후에 예. 국민들의 불필요한 오해나 걱정은 사라졌다고 생각을 합니다. 근데 그 이후에 무죄 판결을 다 받았는데요? 그건 다른 얘기예요. 예.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PD수첩 보도에 분명히 잘못된 부분이 있다는 것이고요. 예. 다만 그게 형사적으로 허위 사실 보도로 인한 명예훼손 범죄가 성립하냐? 이건 전혀 별개라는 거죠. 예, 알겠습니다. 어떤 그래서 말씀인지. 하나만 더 말씀드릴게요. 예. 사실 지금까지 아무도 눈치를 못 채고 계시는데요. 예. 중간수사 결과 발표할 때 초안은 우리 후배들이 잡았지만 예. 최종안은 제가 직접 손을 봤습니다. 그런가요? 예. 그 발표문에 허위라는 단어가 한 번도 안 나옵니다. 아, 그렇습니까? 예. 왜냐고요? 허위 사실로 인한 명예훼손죄가 성립하지 않는다는 걸 제가 그렇게 표현을 하고 싶었습니다. 예. 그래서 허위라는 단어가 한 번도 안 나옵니다. 예. 보도에는 문제가 있지만 범죄는 안 된다는 얘기를 저는 그렇게 한 겁니다. 예. 알겠습니다. 범죄가 안 된다는 것에 대해서 지금 PD수첩팀, 과거의 PD수첩팀도 마찬가지고 그건 다 동의를 할 텐데 근데 보도에 문제가 있었다는 것에 대해서는 또 반론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네. 그건 혹시 그게 있을 수 있는지 모르겠습니다만은 그쪽 팀에서 또 반론 제기해오면 네. 제가 또 그럼 반영을 해드리도록 네, 하겠습니다. 그러시죠. 예, 알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시간 다 됐는데요. 네. 어렵게 나오셨습니다. 10년 만에 입을 여신 거기 때문에 마지막으로 한 1분 정도만 하시고 싶은 말씀을 듣겠습니다. 사실 오늘 나오면서 꼭 드리고 싶은 말씀은 제가 그 당시에 모셨던 윗분들의 명예를 훼손할 생각은 전혀 없습니다. 예. 다만 그 당시 있었던 일들을 사실 그대로 밝혀서 예. 후대에 다시 이런 일이 없도록 하였으면 하는 바람일 뿐입니다. 예. 또 하나는 제가 신체적으로는 혼자 나와 있지만 정신적으로는 그 당시 저와 함께 정의를 지켜준 후배들이 제 옆에 같이 있습니다. 예. 그 후배들은 정말 인사상 너무 많은 불이익을 입고서도 한 번도 언급이 안 됐었는데요. 예. 제가 그 후배들의 이름을 좀 여기서 얘기를 하고 싶습니다. 많습니까? 5명입니다. 예, 말씀하시죠. 배재덕, 조호경, 강수산나, 유동호, 그리고 이동현. 예.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이 있습니다. 우리 후배님들, 저는 당신들이 자랑스럽습니다. 라는 얘기를 하고 싶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 이름들은 저희들도 기억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고맙습니다. 오늘 나오셔서. 예.
청와대가 오늘 비서관 6명에 대한 인사를 단행했습니다. 이 가운데는 사표를 낸 지 일주일도 채 되지 않은 기자도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정권을 감시해야 할 현직 언론인들이 잇따라 청와대로 직행하면서 비판이 나오고 있죠. 심수미 기자입니다. 권력의 유화적인 언론 문화가 정착된다면 이는 권한유착으로 이어질 것이라는 점에서 매우 부적절한 인사임을 지적합니다. 2015년 10월 민주당이 낸 논평입니다. 정연국 당시 MBC 시사제작국장이 청와대 대변인에 발탁된 데 따른 겁니다. 앞서 윤두현 YTN 플러스 사장이 청와대 홍보수석으로 임명됐을 때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우선 첫째로 현직 언론인을 곧바로 청와대 홍보수석에 임명하는 것이 문제점을 지적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문재인 대통령도 똑같은 비판에 직면하게 됐습니다. 청와대는 국정홍보비서관에 여현호 전 한겨레 논설위원을 임명했습니다. 어제 부임한 윤도한 신임 국민소통수석과 마찬가지로 지난달까지만 해도 기자였습니다. 한겨레 노조는 언론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훼손한다며 유감 성명을 발표했습니다. 청와대 관계자는 6개월이나 공석이었는데 달리 마땅한 적임자가 없었다고 전했습니다. JTBC 심수혜입니다. 논란이 더 커지고 있는 예천군 의회 얘기입니다. 의원들이 추태를 부린 연수지는 미국과 캐나다였죠. 그런데 작년에 의회가 연수 비용을 셀프 인상해놓고 한도 안에서 가장 돈이 많은 곳을 잡아달라고 여행사 측에 요청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오늘은 현지 폭행 영상이 공개되면서 분노는 더 커졌습니다. 윤두열 기자입니다. 예천군 의원들은 2016년엔 중국과 러시아, 2017년엔 라오스를 다녀왔습니다. 연수 비용은 1인당 240만 원과 158만 원입니다. 그런데 지난해엔 442만 원을 들여 미국과 캐나다로 떠났습니다. 3배 가까운 돈을 더 쓴 겁니다. 지난해 지방의회 연수 비용 한도가 없어져 가능한 일이었습니다. 예천군 의회 역시 연수 비용을 올렸습니다. 그리고 행선지를 정하며 연수 목적에 맞는 곳이 아닌 한도 내에서 가장 비싼 곳에 가자고 여행사 측에 요청했습니다. 예산이 얼마 정도 나왔는데 어디를 갈 수 있겠느냐. 미국도 나올 수도 있고 유럽도 나올 수도 있고. 오늘은 박종철 전 부의장이 버스에서 가이드를 폭행하는 영상도 공개됐습니다. 손사래를 치다 잘못 맞았다던 변명과 달리 가이드 팔을 비틀고 얼굴을 때립니다. 거짓말 논란까지 일고 있습니다. 의회 측은 오늘 박종철 의원을 제명하고 의장도 직을 사퇴한다고 밝혔습니다. 하지만 시민들의 울분은 가라앉지 않고 있습니다. 의원직 사퇴를 하시라니까요. 14년 동안 100건가량 올라왔던 예천군 의회 게시판엔 의회를 성토하는 글이 2,000건 넘게 올라왔습니다. JTBC 윤두열입니다. 3, 4년 준비하면서 계속 떨어지다 보니까 다들 막 취업 어떡하지, 막 스펙은 못 따지 이런 얘기를 하니까 네, 고용 한파 속에 오늘 공공기관 채용 박람회장에 몰린 젊은 구직자들 목소리입니다. 절박하면 숫자로도 확인이 됩니다. 통계청에 따르면 지난해 취업자 수는 1년 전보다 9만 7천 명 늘어나는 데 그쳤습니다. 2009년 금융위기 이후 가장 적게 늘었습니다. 반면 실업자 수는 107만 3천 명으로 18년 만에 가장 많았습니다. 취업 시장에 막 뛰어든 청년들은 애가 탑니다. 이현 기자가 그들 얘기를 들었습니다. 모의 면접이지만 참가자들의 표정은 진지합니다. 말끔한 정장 차림에 흐트러짐 없이 각을 잡고 앉습니다. 행사장 소음을 뒤로하고 모의 인적성 시험에도 실전처럼 집중합니다. 행정직 같은 경우는 토익 850점 이상이 자격 조건이에요. 그래서 그 기준을 취업 준비 기간이 길어질수록 눈치가 보이고 고민은 많아집니다. 공부하려면은 또 책도 많이 필요하고 이제 취업을 하려면 돈을 벌기 위해서 또 돈을 써야 되는 그런 상황이 조금 막 이제 집안 가족들한테도 조금 눈치가 보이고 블라인드 채용이다 보니까 어떤 면을 보고 뽑는지를 확실하게 알기 어려워서 또 이게 블라인드 했다고 하긴 하는데 얼만큼 블라인드 되는 건지도 잘 모르겠고 가뜩이나 취업 문이 좁은 고졸 준비생들은 더 불안합니다. 남자 같은 경우에는 아예 공기업 말고는 지원할 수 있는 분야가 되게 적다고 들었어요. 중소기업 같은 경우에는 군대에 기다려줄 여력이 없어가지고 지난해 청년 실업률은 9.5%로 5년 연속 9%대를 기록했습니다. 여기에 일자리 찾는 걸 포기한 청년까지 합친 실업률은 22.8%로 이 통계가 처음 작성된 2015년 이후 가장 높았습니다.
공공기관 채용박람회를 찾은 취업준비생은 오늘 하루에만 2만 명이 넘었습니다. 정부는 체험형 인턴 자리라도 늘리겠다고 했지만 기대감은 크지 않습니다. 인턴이라고 해도 얘가 채용형으로 바뀌는지 체험형이다 이러면은 정말 시한부잖아요. 근데 그런 것 때문에 계속 불안할 것 같아서. JTBC 이현입니다. 국회가 방탄소년단의 평양 공연을 제안했습니다. 9.19 평양 공동선언 1주년을 기념하는 콘서트를 북에서 열자는 겁니다. 하지만 방탄소년단 팬클럽 아미 반응은 차갑습니다. 정치적으로 이용하지 말라고 했습니다. 박유미 기자입니다. 연말 연초 시상식을 휩쓴 세계적인 K-팝 그룹 방탄소년단. 국회가 올가을 방탄소년단의 평양 공연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평양 정상회담의 성과인 9.19 평양선언 1주년을 기념하는 콘서트에 나와달라는 겁니다. 이왕이면은 전 세계적으로 알려져 있는 BTS가 평양에서 평화의 메시지를 전해준다고 그러면 좋을 것 같고요. 한 달 전에 일단 제안을 드렸어요. 장소는 평양 능라도 5일 경기장입니다. 문재인 대통령이 지난해 15만 명의 평양 시민 앞에서 연설을 했던 곳입니다. 빌보드 차트 1위 방탄소년단의 평양 공연은 전 세계적인 이목을 끌 수 있습니다. 그러나 팬 아미의 반응은 냉랭합니다. 해외 투어 일정으로 바쁜 방탄소년단의 활동에 정치권이 개입하지 말라는 겁니다. 팬들은 지난해 BTS 평양 공연이 처음 거론됐을 때도 병역 면제 주장이 나왔을 때도 반발했습니다. 방탄소년단 소속사 측은 해당 공연에 대해 현재 드릴 수 있는 말씀은 없다고 밝혔습니다. JTBC 박유미입니다. 직화구이 식당 많이들 즐겨 찾으시죠. 그런데 주택가에 있는 직화구이 식당들은 이웃 주민들과의 갈등이 깊습니다. 연기와 냄새 때문입니다. 1차 카메라 임지수 기자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몰려드는 저녁 시간대 서울의 한 식당 갑니다. 여기저기서 고기와 생선 굽는 냄새 그리고 연기가 뿜어져 나오고 있는데요. 이렇게 스쳐 지나가는 사람들에게는 식욕을 돋우지만 하루 종일 노출되는 인근 주민들에게는 크나큰 스트레스라고 합니다. 사람 물면 냄새가 약한 나요. 좀 엽섭죠. 뭐 얘기 못해요. 겨울에도 된다고 사태 나긴 나죠. 고깃집이 몰려있는 서울의 또 다른 식당가 근처에서도 비슷한 불만이 터져 나옵니다. 12시만 되면 내가 심해서 뽑는 게 기름 떨어지고 문을 못 내리나요. 대부분 먹자골목 바로 뒤편에는 주거지가 붙어 있습니다. 점심, 저녁 식사 시간대마다 퍼지는 냄새와 연기에 주민들은 불만을 토로합니다. 시골에서 나오고 여기 연기가 탁 동네에서 하게 냄새가 진동을 줍니다. 여러 고깃집들이 있는 상가를 바로 앞에 끼고 있는 아파트입니다. 이렇게 옥상 꼭대기에 설치된 환기구의 높이가 주변 아파트보다 낮아서 바람을 타고 냄새가 고층부로 흘러 들어가는 구조입니다. 창문을 열어놓고 살 수가 없어요. 이사 가야 되나. 주민들은 수차례 구청에 민원을 넣었지만 달라진 건 없었습니다. 냄새 때문에 죽겠어요. 우리가 그것까지 하려고 그랬어요. 저 불매운동까지 하려고 그랬어요. 지금도 서서히 밤이 되니까 냄새 나잖아요. 대부분의 식당들도 연기 발생을 줄이는 기기를 설치하는 등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는 입장입니다. 그냥 뭔 냄새 요만큼도 안 나겠어요. 의식적으로 여기다 하지를 말아야지. 음식점 관련 생활악취 환경부 민원 건수는 2년 만에 3배 넘게 늘었습니다. 음식점의 연기나 냄새를 규제하는 법규가 없기 때문입니다. 지난해 6월엔 인천의 한 숯불구이집 근처에 살던 40대 남성이 업체를 상대로 항의를 거듭하다 흉기를 휘두르는 일도 있었습니다. 내가 이제 가르치면은 여기는 이제 5층 높잖아요. 여기는 2층이 가는데 그게 시비가 된 거예요. 그것 때문에. 음식물 악취 민원에 고민하던 업주들은 이렇게 악취 방지 시설을 설치하기도 하는데요. 설치부터 관리까지 수백만 원에서 수천만 원까지 들기 때문에 영세업자들에게는 어려운 결정입니다. 직화구이집 연기는 뭐 소방차까지 출동할 정도로 연기가 많이 납니다. 다영업자 식당 하는 분들이 뭐 영세하기 때문에 이런 몇백만 원 가는 기계를 설치할 수 있는 그런 조건이 안 되는 경우도 많아요. 일부 지자체들은 조례를 마련해 설치 보조금을 지원하고 있지만 예산은 턱없이 부족합니다. 서울시의 경우 음식점과 폐수시설 등 모든 생활악취 시설을 대상으로 지원하는 금액은 연간 1억 5천만 원.
지난해 지원을 받은 업체는 15곳에 불과합니다. 이 동네에서는 본 적이 없고 돈 몇십만 원이라고 해도 거의 안 날죠. 그 돈을 들여서. 안 그래도 지금 장사들이 다 힘든데. 음식점 연기와 냄새를 둘러싼 갈등은 대부분 영세업자와 또 서민들 사이에 벌어집니다. 더 큰 감정 싸움으로 번지기 전에 이 갈등을 줄일 수 있는 제대로 된 해결책을 고민할 때입니다. 밀착 카메라 임지수입니다. 많은 순간을 이겨왔다. 지금의 나를 위해. All new Avalon Hybrid Toyota. 뉴스룸의 앵커 브리핑을 시작하겠습니다. 그들은 당당했습니다. 생각으로도 다른 사람이 가해본 적, 가능해본 적이 없나? 당신은 그럼 얼마나 깨끗해요? 예, 주장은 모두 하나 같았습니다. 너희 중 죄 없는 자가 돌로 치라. 설명이 필요 없는 그 유명한 성경 구절은 이들 목사들에게는 스스로 자신의 죄를 사하는 데에 동원됐고 마치 아무 일 없었다는 듯이 그들은 다시 이른바 목회자의 길로 돌아왔죠. 뉴스룸은 지난 이틀 동안 어린아이와 청소년에게 성범죄를 저지른 목사들이 지금도 절반 가까이 목회를 이어나가고 있는 현장을 고발했습니다. 가해 목사 79명 가운데 교단의 징계를 받은 사람은 5명에 불과했고 교단은 문제를 방치 또는 묵인했습니다. 그러니까 그들 모두는 어떤 의미에서는 공범이었습니다. 엄벌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두렵고 긴장된 목소리로 피해 사실을 고백한 스포츠 스타. 목소리의 떨림 안에는 알고 보니 더욱더 커다란 상처가 숨겨져 있었습니다. 지난 한 해 우리가 본의 아니게 학습했던 단어, 위기에 의한 성폭력. 국가대표 선수촌은 악몽의 장소가 됐고 사소한 폭력쯤이야 메달을 위해서 감내해야 한다는 분위기 역시 어린 선수들을 위축시켰을 것입니다. 성폭력이란 폭력이란 단어 앞에 성이라는 잔인함이 더해진 아마도 가장 잔혹한 범죄, 또한 거의 예외 없이 2차 피해로 이어진다는 점에서 그 잔혹함은 재생산되고 극대화되죠. 이 모든 과정에서 우리 모두는 자유로울까? 성범죄를 저지른 목사들이 성경 구절을 흉내낸 자기 변명을 무기로 아무렇지도 않게 교회로 돌아온 것처럼 한 인간을 향한 잔혹함이 완성돼가는 그 긴 시간 동안 우리는 어쩌면 금메달이라는 우상에 매몰돼서 범죄자에게 끊임없는 변명거리를 만들어준 것은 아닐까. 종교인 성범죄에 맞선 언론을 다룬 영화 스포트라이트에는 이런 대사가 나옵니다. 한 아이를 키우는데 온 마을이 필요하다는 말처럼 한 아이를 학대하는데도 온 마을이 필요하다. 오늘의 앵커 브리핑이었습니다. 방금 들어온 소식입니다. 오늘 오후 6시쯤에 서울 광화문에서 개인 택시에 불이 나 택시 운전기사가 화상을 입고 병원으로 옮겨졌습니다. 펑 소리가 나면서 불이 빠르게 번졌다고 하는데 현장에 나가 있는 취재기자 연결해서 지금까지 파악된 내용을 들어보겠습니다. 김민관 기자, 이분 생명은 지장이 없습니까? 어떻게 됐습니까? 네, 현재까지는 생명의 지장은 없는 것으로 지금 전해졌습니다. 네, 화재가 발생한 건 오늘 오후 6시쯤인데요. 이곳 광화문역 앞 도로에서 비상등을 켜고 멈춰있던 개인 택시에서 불이 붙은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당시 목격자에 따르면 펑 소리가 들렸고 이내 불길이 택시 전체로 옮겨 붙었다고 합니다. 네, 택시기사 임 씨는 현재 온몸에 화상을 입고 병원으로 옮겨져 치료를 받고 있습니다. 예, 퇴근 시간이었기 때문에 굉장히 많은 분들이 놀라셨을 것 같습니다. 갑자기 이렇게 불이 난 건지 이 경위에 대해서 혹시 나온 게 있습니까?
당시 출동한 소방관에 따르면 택시기사 임 씨가 자신의 몸에 직접 불을 붙였다 이렇게 말했다고 합니다. 또한 택시 안에서는 인화성 물질이 들었던 것으로 추정되는 20리터짜리 통도 발견됐다고 전해졌습니다. 현재 경찰과 소방당국은 정확한 화재 경위를 조사하고 있습니다. 아, 그렇군요. 그러면 분신일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는 얘기가 되는데 일단 알겠습니다. 김민관 기자가 현장에서 전해드렸습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저희가 연속 보도해드리고 있는 아동 청소년 성범죄 목사. 오늘은 저희가 왜 이 문제를 집중적으로 파고들었는지를 전해드리겠습니다. 저희 취재진이 만난 목사들은 대부분 목회 활동에서 피해자들과 쌓은 신뢰를 이용해서 범죄를 저질렀습니다. 최근에 사회적 논란이 되고 있는 그루밍 성폭력도 이들의 전형적인 수법 중에 하나였습니다. 먼저 이호진 기자입니다. 목사들은 피해 아동 청소년에게 목사를 넘어 보호자이자 친구, 상담사였습니다. 저는 그때 교회를 다닌 지 얼마 안 됐기 때문에 제가 믿었던 사역자였기 때문에 종교적 권위와 신뢰는 범죄에 악용됐습니다. 범행은 성직자라는 이름으로 정당화했습니다. 오랫동안 존경하는 목사님이었기 때문에 이것에 대한 문제를 처음에 제기하지 못했습니다. 취재진이 2005년부터 지난해 10월까지 판결문을 통해 확인한 아동 청소년 대상 성범죄 목사는 모두 79명. 같은 기간 아동 청소년 성범죄를 저질러 유죄 판결을 받은 승려는 17명. 신부는 1명이었습니다. 전문가들은 교회의 경우 아동 청소년과 접점이 더 많아 더 철저한 관리가 필요하다고 지적합니다. 대부분 지역교회들이 경제적 이유로 지역 아동센터나 공부방을 운영하는 것이 대표적입니다. 개신교 같은 경우에는 어떻게 보면 다 자영업자들이거든요. 본인이 교단도 도대체 개교회 안에서 어떤 일이 벌어지는지에 대해서는 알기가 어려운 구조예요. 탐사 플러스 이호진입니다. 예, 저희 취재진은 아동 청소년 성범죄 목사들의 명단을 각 교단에 보냈습니다. 그리고 공식 입장과 해결 방안도 물었습니다. 일부 교단은 해당 목사에 대한 징계와 함께 목회자들의 성윤리 교육을 실시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나 교단만의 자구책으로는 한계가 있어 보입니다. 최하은 기자입니다. 지난 주말에도 교회에서 교육 목사로 아이들을 가르친 임모 씨. 임 씨는 2013년 교회 캠프에서 8살 아이에게 초콜릿을 주겠다고 기도실로 유인해 강제 추행한 바 있습니다. JTBC 보도 후 임 씨는 지방회에 사임서를 냈습니다. 해당 교단은 임원회를 거쳐 징계를 내리겠다고 밝혔습니다. 취재진은 판결문을 통해 파악한 아동 청소년 성범죄 목사 79명을 각 교단에 알렸습니다. 16명의 목사가 속한 대한예수교 장로회 합동 측은 목회자 성윤리 교육을 실시할 계획입니다. 행적을 파악하지 못했던 목사에 대해서도 제명 절차를 밟겠다고 말했습니다. 방치해서도 안 된 중요한 문제라고 생각을 합니다. 발본색원을 해서 잘 처리하고 그런 제도를 보완하도록. 대부분의 교단들은 아동 성범죄에 대한 별도의 처벌 규정은 없다며 예방과 사후 대처 시스템이 부족한 상황을 인정했습니다. 교단들이 서로 성범죄자 명단을 공유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나왔습니다. 일부 교단은 내부 반발을 우려했습니다. 범죄 사실 확인 증명을 한번 떼어달라고 잠깐 시행을 했는데 왜 우리를 잠재적인 범죄자로 취급을 하느냐. 4명의 아동 청소년 성범죄자 목사가 속한 기독교 한국 침례회 측은 답변할 내용이 없다는 입장만 밝혔습니다. 탐사 플러스 최하은입니다. 네, 박종철 예천군 의원이 해외 출장 중에 일으킨 폭행 사건으로 국민의 공분이 커지고 있습니다. 기초의원 해외 출장비가 아깝다. 아예 없애달라는 국민청원도 이어지고 있습니다. 팩트체크팀은 전국 226개 기초의회의 국외 여비를 전수조사했습니다. 내 지역에서 얼마나 쓰였는지를 파악하시는데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다만 지역이 워낙 많다 보니까 방송에서는 상위 지역만 말씀드리고 조사한 자료는 온라인을 통해서 추가로 전해드리겠습니다. 오대영 기자, 모든 의회가 다 출장비를 썼습니까? 거의 다 썼습니다. 저희가 분석한 결과 2017년 결산액 기준으로 221곳이 썼고 5곳이 쓰지 않았습니다. 98%의 기초의회가 국외 여비를 집행했습니다. 1년간 전국 총액은 65억 원이었습니다. 네, 그러면 가장 많이 쓴 지역은 어딘가요? 전남 구례입니다. 1인당 399만 원. 네, 399만 원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뒤로 울주, 수원, 안양, 군포,
장흥, 칠곡, 봉화, 영주, 상주 순이었습니다. 네, 그러니까 이게 이제 2017년 금액인 거고 지난해 사용액은 아직 결산이 안 된 거죠? 네, 예산액으로는 비교가 가능합니다. 총 104억 원이 배정이 됐는데요. 전년도 집행액보다는 40억 정도가 늘었습니다. 충남 금산이 1인당 583만 원으로 가장 많았습니다. 경북 예천은 2위로 540만 원, 경북 김천이 532만 원으로 3위였습니다. 네, 그러니까 예천군이 이번에 이제 논란이 된 곳이잖아요. 문제는 이렇게 국외 여비가 많은 지역 가운데 상당수가 재정 자립도는 낮다면서요? 그렇습니다. 출장 금액이 가장 많은 금산의 경우에 재정 자립도가 145위였습니다. 그리고 2위인 예천의 자립도는 209위였습니다. 중앙정부에서 지원을 받는 돈이 그만큼 많은 곳이라는 뜻입니다. 네, 뭐 재정 자립도가 낮다고 해서 해외 출장 예산을 무조건 줄여야 하는 건 아니겠지만 문제는 이게 거의 다 관광 일정이라는 거잖아요. 그렇습니다. 저희가 상위 3곳의 일정표를 샘플로 뽑아서 한번 분석을 해봤습니다. 일정표는 규정상 홈페이지에 올리도록 되어 있습니다. 한 곳은 공개하지도 않았습니다. 나머지 2곳의 일정을 종합하면 관광이 90%, 공무가 10%였습니다. 네, 물론 이건 어디까지나 일정표인 거고 근데 심지어 이 일정표조차 제대로 지키지 않았을 가능성이 있는 거죠? 그렇습니다. 그리고 이뿐만이 아니고요. 아예 계획 단계부터 허술하기가 짝이 없었습니다. 네. 최근 3년간의 예천군 의회 출장 계획서입니다. 2016년에 러시아와 중국, 2017년에 라오스, 2018년에 미국과 캐나다를 방문했는데 계획서의 앞부분이 모두 똑같습니다. 네, 아무리 뭐 셀프 심의를 한다고 해도 이건 좀 너무한 것 같은데 전년도 내용을 그대로 긁어다가 쓴 걸로밖에는 안 보이는데요. 네, 그리고 다녀온 뒤에는 결과 보고서를 내기로 돼 있는데 네. 이 역시도 허술했습니다. 예천군 의원들은 2017년 라오스를 다녀온 뒤에 총 14쪽의 보고서를 제출했습니다. 표지와 목차가 2쪽이었고 나라의 개황이 2쪽 반, 유적지 소개가 6쪽, 연수 개요가 1쪽 반, 그리고 총평이 1쪽이었습니다. 총평은 이 시대에 한국인으로 태어난 것이 자랑스럽게 여겨진다라고 시작을 합니다. 연수로 얻은 걸 어떻게 실행할지 정책에 반영할 부분이 있는지는 전혀 나와 있지 않았습니다. 네, 모든 기초의회가 다 문제라고는 할 수는 없겠지만 국민 세금이 새는 건 이번에 좀 확실히 좀 짚고 넘어가야겠습니다. 팩트체크 오대영 기자였습니다. 예, 비하인드 뉴스를 시작하겠습니다. 박성태 기자가 나와 있습니다. 첫 번째 키워드 열죠. 예, 첫 키워드는 세종대왕과 연산군으로 했습니다. 정반대 인물들이네요. 그렇습니다. 예. 다음 달 27일이 자유한국당 전당대회인데요. 지금은 룰 전쟁, 그러니까 전당대회 룰을 어떻게 하는 것이냐, 할 것이냐를 두고 다투고 있습니다. 예. 가장 큰 쟁점은 지도체제인데요. 자유한국당의 유기준 의원이 세종대왕과 연산군을 언급하면서 폭군에 대한 견제가 필요하다라고 주장했습니다. 직접 들어보겠습니다. 예. 뽑은 대표가 세종대왕이면 좋겠습니다만 연산군이 나온다든지 그렇게 할 경우는 지난번에 보니까 제재할 수 있는 그런 방법이 없었습니다. 예. 예. 누구를 지칭하는 것 같은데요? 제가 그래서 따로 물어봤습니다. 혹시 누가 유기준 의원한테요? 예, 유기준 의원에게 혹시 세종대왕이나 연산군을 특정인을 염두에 둔 것 아니냐라고 물어보니까 그건 전혀 아니다. 과거 역사적으로 볼 때 폭군이 나올 수 있으니 견제책이 필요하다는 일반적인 주장이라고 주장했습니다. 그걸 누가 본인이 누구라고 얘기하지는 않겠죠? 머릿속에 있더라도. 예. 일단 집단 지도 체제와 단일 지도 체제를 예를 들어서 설명을 하면 예. 지난 2014년에 당시 김무성 대표가 당선됐을 때는 집단 지도 체제였습니다. 예. 전당대회에서 1등은 대표를 하고 2등에서 5등까지는 최고위원이 되다 보니까 최고위원회에서 개파 싸움이 잦았습니다. 예. 이에 대한 반성으로 2016년 때 홍준표 대표 체제 때는 단일 지도 체제가 됐는데 이때는 또 폭주, 독주 논란이 있었습니다. 예. 어쨌든 이번 후보들 현재 물망에 오르고 있는 오세훈, 김태호, 정우택 후보들은 리더십이 강한 단일 지도 체제를 원하고 있는데 예. 다른 후보들 예를 들어 조경태, 주호영, 김진태 후보들은 아무래도 집단 지도 체제가 더 낫다는 입장입니다. 그리고 의원들이나 당원들 상당수도 집단 지도 체제를 원하고 있는데 예. 이는 홍준표 대표 트라우마 때문이다라는 분석도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여기까지만 얘기하면 별로 사실은 재미가 없는 비하인드 뉴스가 돼버리고 마는데. 예. 그래서 근데 막판에 또 얘기는 하셨으니까 근데 본인은 또 아니라고 얘기할 거 아니에요, 그죠? 그 트라우마에 대한 원인에 대한 말씀이세요?
당내에서 많은 의원들과 당원들이 예. 그런 얘기를 한 바 있고요. 지난해 10월에 당원 대상으로 여론조사 투표를 했는데 예. 60% 이상이 집단지도 체제가 낫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예. 드린 질문에 대해서 지금 다른 다리를 긁은 상황이 됐는데 그냥 넘어가겠습니다. 예. 두 번째 키워드를 보죠. 두 번째 키워드는 미스터 프레지던트로 잡았습니다. 예. 보통 대통령 부를 때 부르는 거 아닙니까? 미국에서? 그렇습니다. 예. 대통령에 대한 호칭으로 미스터 프레지던트라고 하는데요. 음악도 있습니다. 2017년에 작곡가 김영석 씨가 문재인 대통령을 위해서 만든 곡입니다. 예. 헌정을 했고요. 지금 악보까지 공개가 됐는데 실제 문재인 대통령이 국군의 날이나 또 평창 동계올림픽에 입장을 할 때 저 곡이 연주가 되곤 했습니다. 예. 그런데 지난 2일 서울시 행사에서 이 곡이 연주가 됐습니다. 잠깐 보면 2일에 서울시의 시무식 행사였는데 박원순 시장이 입장할 때 저렇게 곡이 연주가 됐습니다. 예. 누리꾼들은 김영석 작곡가가 문재인 대통령을 위해서 만든 곡인데 왜 박원순 시장이 입장할 때 이 곡을 틀었냐. 또 제목도 미스터 프레지던트라고 해서 대통령을 위한 곡인데 왜 서울시장 행사에 이 곡을 틀었냐라고 하긴 뭐 적절해 보이진 않네요. 예, 비판을 했습니다. 예, 박원순 시장 쪽에서 뭐라고 얘기합니까? 일단 실무진이 이 곡이 대통령에게 헌정된 곡이라는 것을 잘 몰랐다라고 사과를 했는데요. 예. 그런데 제목부터 미스터 프레지던트인데 무슨 소리냐라는 그러게요. 반박이 있자 제가 서울시 측에 직접 물어보니까 곡은 음향업체에서 선곡을 해서 나왔는데 살피지 못한 것은 서울시의 불찰이다. 김영석 작곡가에게도 따로 사과를 했다고 합니다. 예. 박원순 시장도 오늘 트위터에 글을 올려서 일단 비서진이 곡을 잘 몰랐다고 처음에 해명을 했었는데 그거 좀 부주의했던 것 같다. 다 본인의 불찰이다라고 사과를 했습니다. 예. 좀 곤혹스러웠겠네요, 박 시장도. 물론 박 시장이 입장곡이 뭐냐를 알 것까지는 없었겠지만 예. 어쨌든 대선을 향한 서울시 내부 분위기가 이런 실수를 만든 것 아니냐라는 지적도 나왔습니다. 예. 자, 세 번째 키워드를 볼까요? 세 번째 키워드는 청와대 임플란트로 잡았습니다. 예. 이가 부실해졌을 때 예. 예, 그 임플란트? 그렇습니다. 임종석 비서실장이 어제 약 20개월 정도의 역할을 마치고 물러났는데요. 보통 이를 드러내고 환하게 잘 웃어서 미스터 한박이라는 별명도 좀 있습니다. 예. 그런데 저 이를 드러냈을 때 6개가 임플란트를 해야 되거나 또는 일부는 했던입니다. 예. 일단 보도에 본인이 그렇게 얘기했습니까? 예. 예. 좀 더 말씀을 드리면 일부 보도에 치아 6개를 뽑았다. 지난 20개월간 보도가 됐습니다. 어제 저녁에 임종석 비서실장이 기자들과 환송회견에서 잠깐 자리를 가졌는데 예. 저기에 대한 질문이 나왔습니다. 진짜 6개가 빠졌냐? 그러니까 6개가 아직 다 빠진 건 아니고 채워 넣어야 될 게 6개다라는 임종석 실장의 정정이 있었습니다. 문재인 대통령도 예전에 민정수석 때 그때 치아 10개를 임플란트 했다고 나오지 않았습니까? 그렇습니다. 예. 자서전 운명에서 밝힌 내용인데요. 당시 10개쯤 치아를 뽑았다라고 문재인 대통령이 자서전 운명에서 얘기를 했고요. 예. 또 본인뿐만이 아니라 이호철 비서관 등도 치아를 뽑았다고 했습니다. 예. 정치인 중에 스트레스 때문에 치아가 빠졌다라고 하는 사람은 많은데요. 근데 보통 사람들도 나이 들면 임플란트 많이 합니다. 그렇습니다. 예. 예전에 유승민 의원도 한 인터뷰에서 박근혜 대표의 비서실장 시절에 고생을 해서 치아를 몇 개 뽑았다. 그래서 대부분 임플란트라고 했고요. 최경환 부총리도 비슷한 얘기를 한 적이 있습니다. 이러다 뭐 정치인들이 나 이 몇 개 뽑았다는 게 자랑처럼 될 수도 있겠습니다. 그렇습니다. 이 때문에 정치인의 스트레스를 임플란트와 곧바로 연결시키는 것은 성급한 일반의 오류다라는 것도 있는데요. 예. 40대 초반에 모 후배 기자도 나는 청와대 근처도 안 갔는데 2개를 뽑았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JTBC 기자입니까? 예. 예, 알았습니다. 굳이 사적인 거니까 더 물어보진 않겠습니다. 예. 예. 꼭 넣어달라고 부탁을 그 기자가 했습니다. 예. 어쨌든 직접적인 임플란트와 스트레스는 연관관계가 없지만 간접적인 영향은 있다고 하는데요. 전문가의 말을 잠깐 들어보겠습니다. 스트레스가 치주병의 1차적인 원인은 아니지만 스트레스가 심한 경우에 몸의 저항력이 떨어지기 때문에 당뇨나 기타 다른 병들처럼 치주염을 가속화시킬 수 있는 예. 예. 그럼 뭐 이걸 굳이 또 바쁘신 전문의까지 이렇게 전화 걸어서 인터뷰를 땄습니까? 제가 알겠습니다. 예. 예. 박성태 기자였습니다.
네, 반짝 추위가 끝나고 내일부터는 다시 평년 수준의 기온일 거란 예보입니다. 내일 서울의 아침 기온이 영하 6도겠지만 낮 기온은 4도까지 오르고 모레부터는 기온이 더 오르겠습니다. 내일까지는 전국의 초미세먼지 농도가 좋음에서 보통 수준이겠지만 모레부터는 수도권 등 서쪽 지역을 중심으로 나쁨 수준을 보이겠습니다. 예, 끝나고 소셜 라이브 진행하겠습니다. 오늘은 성범죄 목사들의 귀환, 이 문제를 취재한 두 기자가 나올 예정입니다. 저희들은 내일도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